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개인적인 일을 보느라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목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혹시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영상을 올리지 못하면서 이 커뮤니티에다가 대신 글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이 또 이 CPI 발표 날이어가지고 이 글에다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요약해보자면 상황상 이 지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발표 이후에 가격 흐름을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그냥 수많은 파도 중 하나이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CPI가 9.1%로 예상보다도 높게 발표가 되면서 발표 직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을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견뎌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비트코인 가격부터 좀 볼게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새벽을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2.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2만 불을 회복을 해서 지금은 2700불로 다시 21K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9.2%라는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1200불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6.3%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0.34달러를 회복을 했고 원화로도 다시 45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차트로 좀 보시면 이게 지금 4시간 봉인데 여전히 현재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난번 폭락 직전에 이 주황색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안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하락 채널의 상단에 이제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단에 맞닿고 나서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번에는 맞닿고 나서 폭락을 할지 아니면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위로 올라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긴 하락 추세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좀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보다 3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은 15포인트로 그래도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의 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도 좀 보면은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했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좀 회복을 하면서 결국엔 0.03%로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 낙폭이 꽤 컸는데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 상승 마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장 초반에는 2300포인트가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좀 회복을 해가지고 현재는 0.1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미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변동성이 높은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CPI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어제 기사여가지고 미 인플레 9% 넘었지만 나스닥 0.1% 하락,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사가 아니라 어제 기사여서 하락이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미 인플레가 9%가 넘었는데 나스닥이 선방한 이유는 이라고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CPI가 8.8%가 예측치였는데 예측치보다도 0.3%포인트나 높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이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지금 미국 CPI 지수가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번에 9.1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근원이라고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통계를 이 근원 CPI라고 합니다. PCE도 마찬가지로 이 근원 PCE가 있고 이 근원 PCE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수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근원 CPI를 보게 되면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수치로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서 지금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올 3월에 6.5%로 정점을 찍고
지금은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5.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CPI가 9.1%가 나왔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CPI 구성 요인 중에 하락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주식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시가 여기에서 더 오르지는 못해도 올해 박스권 저점은 지킬 것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또 쭉 보시면 이번 CPI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본 건데 전체적으로 9.1%가 나왔지만 보시게 되면 이 식료품과 이 에너지, 이 휘발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5.9%가 나왔던 것이고, 뭐 신차, 중고차, 뭐 의류, 뭐 여러 가지 수치가 높기는 했지만 이번이 정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론이 결국 인플레이션 고점론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는 방어선은 될 수 있지만 상승 촉매는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증시가 관망세를 유지하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의 이슈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 하락으로 갈 그런 요인까지는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 전부터 이 유가가 계속 지금 떨어져 와가지고 현재는 100불 가까이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CPI는 더 떨어질 요인도 확실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이제 중요한 사안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어제 증시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제 미 증시가 장 초반만 해도 거의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 변화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시장은 금리를 75bp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100bp의 울트라 스텝으로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CPI 전만 해도 뭐 50bp냐 75bp냐를 얘기하다가 CPI가 발표하고 나서 너무 높게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100bp까지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가 장 초반에는 2% 넘게 하락이 되다가 연준의 의원들이 불을 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기준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는 연준의 주요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이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발언을 했는데 100bp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100bp를 논하는 것은 이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자신은 7월 FOMC에서 1%포인트가 아닌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윌러 연준 이사뿐만 아니라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며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다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페드워치라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예측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요게 금리를 나타내 주는 건데 요게 0.75%를 말하는 거고 요게 1%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0.75% 자이언트 스텝이 57%로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하루 전만 해도 이 100bp 인상을 이 80%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CPI가 워낙 높게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울트라 스텝 1% 인상을 예상을 하다가 연준 위원들이 이제 좀 불을 끄니까 다시 이렇게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조금 더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그런데 이번 달 이제 월말에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CPI가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 그러니까 100pp를 인상을 해가지고 1998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인상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또 월 말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시장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또 분석이 나와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에 인플레이션 이미 반영, 축적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분석가는 CPI 발표 후 하락했던 비트코인의 빠른 회복세를 가리키며 주목할 만한 순간이다. 최근 몇 개월간 암호화폐는 자주 시장 분위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할 수도 있지만 향후 24개월 이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이 14,000달러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석가는 인플레이션은 오래된 뉴스다. 우리 모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힘을 되찾으려면 보다 폭넓은 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에 큰 움직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 분석도 있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위크엔드를 털어내려고 13,000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전에 위크핸드, 그러니까 가격 변동에 쉽게 흔들리는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카피출레이션, 모든 희망을 버린 투맥 캔들이 나타나면서 13,000에서 14,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은 지금처럼 유동성이 낮을 때 연출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특정 범위 내에서 몇 달간 횡보하며 축적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렇게 위크엔드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13,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을 때마다 좀 중요한 이벤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이렇게 떨어질 때도 테라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고 이때는 이 셀시우스가 입출금을 중단을 한다고 하고 또 여러 3H라든지 이런 블록 파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도 이런 큰 공포에 뭔가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이 하방으로 꺾이는 것은 쉽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또 제 생각이긴 해요. 근데 또 이렇게 분석은 이렇게 1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해야 한다면 어떤 이런 큰 이런 공포스러운 이벤트가 다시 한번 발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또 터질 수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또 들기는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매도는 이 단기 투기 세력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도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비트코인 매도는 거의 전적으로 투기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약 77%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금년 1월 초 최고치 80%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수치지만 2017년 말 강세장 당시 최고치 60%를 크게 넘어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말에서 2018년까지는 이 장기 홀더들이 전체 공급량의 거의 한 60% 정도 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최고점 거의 한 80%를 찍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77%의 높은 비율로 이 장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움직임은 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 장기 투자자들의 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리플은 이렇게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사는 또 한 곳의 은행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서 또 모로코에도 진출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플을 여러모로 볼 때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드의 물량을 또 보시면 지금 이제 500만 개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다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420만 개씩 팔아왔고 결국에 남아있는 게 520만 개가 남았고 이렇게 하루가 남았다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도 420만 개를 판다면 딱 100만 개만 남겠죠. 그러면 하루가 더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돌아오는 주말이 끝난 월요일에는 드디어 제드의 물량이 다 소진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또 한때는 2만 불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금방 2만 불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또 그만큼 저가에 매수하려는 누군가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시장 길게 보고 이 어려운 기간도 함께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